자, 첫 주차에 우리가 할 건 온도와 열에 대한 거예요. 온도와 열. 물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가끔 이야기하다가 좀 낯선 용어나 모르는 용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만든 용어이긴 한데 과학을 잘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과목하고 비해서 사실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고 과학이 단순하게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과학은 외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무언가 식들을 외워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과학을 잘하기 위해선 용기가 좀 필요해. 용기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만든 용어고요. 근데 이 용어는 또 뜻이 있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과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정리한 용어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도 있거든. 두 번째는 기호와 단위에 대한 거. 과학에서 쓰는 많은 기호와 단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우리가 열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건데 열이라는 단어에서는 온도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온도 그리고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에너지는 우리가 E라는 기호를 써서 에너지를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호들은 다 알파벳 첫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을 의미하는 기호가 있거든. 뭔지 혹시 들어봤니? 중력. 중력이 영어로 뭔지 알면 맞출 수도 있을 거야. G. 그렇지. 그래서 G는 중력을 의미하는 기호야. 근데 얘가 단위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램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겠지. 그래서 그램 혹은 뭐 킬로그램 이런 단위로 쓰일 때도 G가 쓰인다고. 그리고 M이라는 기호가 많이 쓰이는데 M은 매스의 약자야. 그래서 물질이란 뜻인데 그래서 질량의 단위로 많이 쓰여. 근데 M을 질량이라고 우리가 쓰는데 단위로도 쓰이거든. 미터라는 단위 들어봤죠? 미터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쓰인 기호하고 단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과학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잘 해야 과학은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에 해당하는 건데 내신 문제 그리고 OX 문제. 선생님이 내신 문제라고 쓴 이유는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안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내신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 근데 학원이잖아. 학원에서 공부한 것들을 간단하게 내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완벽하게 했는지 못했는지를 간단한 OX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쉬운 문제들로 풀면서 정리를 하고 이런 학교 수준의 문제들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심이네요. 심은 심화학습.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지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 선생님이 모든 문제의 유형을 다 얘기해 주지는 않거든. 그럴 수도 없고 과학은 특별히 수학처럼 숫자를 바꿔서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과학은 실험 방법이 다양하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심화학습,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힘이 길러줘야 과학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시, 선생님이 주장하는 과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면 선생님이 용어부터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 10쪽을 봤더니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라는 게 왼쪽에 있거든요. 섭씨 온도, 절대 온도 들어봤어요? 섭씨 온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온도지. 섭씨 온도의 단위는 도시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의 단위는 K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지만 영미권에서 쓰는 또 온도가 있어. 화씨라고 들어봤니? 화씨 온도라는 게 있고요. 얘는 도 F. 이건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야.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차이를 먼저 구분을 해줄게요. 섭씨 온도는 기준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물. 섭씨 온도는 물이 기준이야. 물이 기준이고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잡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았어. 그리고 그 사이를 100칸을 나눈 거야. 그러면 물이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점 이상부터는 플러스가 붙지만 플러스는 생략한 거야. 근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이 온도가 어디까지 낮아진다고 알고 있지? 그래서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얘기해 줄게. 낮아지다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긴 한데 모든 물질들은 입자로 존재하거든요. 입자가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져.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 혹시 좋아하니? 그럼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 어땠어? 축구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막 지금 이 남양주의 날씨가 영하 20도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나가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 힘들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합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뛸 때 조심조심 뛰어야 되겠지. 추우니까. 추운 날 넘어지면 더 잘 다쳐. 그래서 우리가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입자들도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점점 줄어들거든. 그러다가 273도가 되면 모든 입자의 움직임이 멈춰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있지도 않고 우리가 측정도 못하고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걸 절대 온도라고. 그래서 여기를 0K로 설정을 합니다. 절대 온도. 절대 0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랑 똑같이 올라가. 1도, 2도 올라가는 것처럼 얘도 1K, 2K 똑같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물의 어는 점은 273K가 되는 거지. 물의 끓는 점은 373K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온도가 있는데 300K야. 300K면 몇 도? 23도 정도 되겠지? 23도면 27도겠다. 27도, 그쵸? 27도면 사실 지금보다 조금 따뜻해. 좀 더운가?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온도거든. 근데 27도는 그렇다고 막 땀이 나는 그런 온도는 아니고 27도면 그냥 반팔 입고 편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대신에 조금 빨리 움직이면 좀 땀이 나는 그 정도의 온도. 그게 딱 300K 정도 되겠지. 27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절대 온도 K하고 섭씨 온도는 이런 차이가 난다. 273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온도라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더우면 벗어도 돼. 인석이 혹시 색깔펜 가지고 왔을까? 볼펜. 응. 네. 색깔펜 하나 꺼내주세요. 자,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온도,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한다고 했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단위는 주로 도씨까지 밑줄 칩니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단위는 주로 도씨. 그 입자의 운동이라는 건 끊임없이, 입자라는 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애들이 얼만큼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물로 기준을 해줄게, 선생님이. 물이 액체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그죠? 물. 물이 고체가 됐어. 그쵸? 얼음이라고 해. 물이 기체가 되면 수증기. 누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까? 물, 얼음, 수증기 중에 수증기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지. 물 끓는 거 본 적 있니? 물 끓으면서 막 김이 올라오는 거? 김은 사실은 수증기는 아니고,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김이라는 건, 선생님이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서 물을 끓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주전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구가 있어. 물을 따르는 입구가 이렇게 있는 주전자야. 뚜껑이 덮여 있고. 물을 막 끓여. 불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면 여기로 김이 막 올라가는데, 김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 거고요. 근데 김이 올라가는데 주전자의 입구부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살짝 위에서부터 올라갈 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에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나올 텐데,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근데 이 수증기가 공기하고 만나갖고 온도가 떨어지면 물로 변해. 그래서 이 김은 물이야. 그래서 이 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물방울이 막 맺힐 거야. 근데 수증기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겠지. 손이 데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워. 이 김도 마찬가지야. 바로 요 앞에까지 가면 굉장히 뜨거울 거고, 김이 한창 올라가는 위에다가 손을 대면 어느 정도 안전할 텐데 손에 물방울들이 많이 맺히게 될 거야. 그래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던 조그마한 물이, 양이 얼마 되지 않던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큰 기체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액체보다 기체가 훨씬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죠. 그림에 보니까 고체는 덩어리져 있죠.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배열이 되어 있네. 고체라는 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을 고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 열을 가할 때, 가열을 하니까 이런 표시가 돼 있죠. 얘들이 진동. 깜짝이야, 미안. 학살이 나버렸어. 고체를 가열을 하면 고체들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게 돼.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는 거지. 액체는 고체처럼 이렇게 딱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체처럼 사방으로 날아다니지는 않고, 액체의 성질은 어때요? 물 흐르듯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 흘러다닐 수 있어. 그래서 액체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입자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액체라고 부르는 거죠. 액체 열을 가했더니 어때? 액체들도 막 움직이고 있네. 근데 기체 봐봐.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이 친구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열을 가하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가열이라고 가열 옆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활발해짐이라고 적어주세요.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입자의 운동이 다 부러졌네 이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가열을 하면. 자, 그래서 입자의 운동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입자의 운동으로 돌아왔더니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걸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찬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하고 따뜻한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실제로 집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거든. 수성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혹시 가지고 있니? 요거를 물론 이제 물에 넣으면 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펜이 되기는 하지만 얘를 찬물에다가 한번 콕 집었을 때 하고 따뜻한 물에 콕 집었을 때 이 입자가 까만색 색깔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다를 거야. 왜냐면 액체잖아 물은. 그쵸? 액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잉크를 집어넣으면 잉크도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더 빨리빨리 퍼져나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퍼져나간다는 거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고향은 되게 시골이거든. 혹시 진도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니? 민석이는 고향이 어디야? 서울 서울 어디? 도봉구. 도봉구. 우와, 선생님 동네랑 가깝다. 선생님 집 양주거든. 도봉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양주가 있는데 선생님이 사는 동네는 그나마 신도시여서 논이나 밭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 사는 동네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논밭이 있어.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골 근처 뭐 양주는 되게 넓거든. 양주는 넓어서 시골도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곳 이렇게 신도시도 있는데 시골 쪽으로 가보면 요즘 어떤 냄새가 나냐면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 요즘 시골 쪽에 가보면 좋지 않은 거름 냄새가 나지. 근데 그 거름을 이분들이 언제 뿌리는 거냐면 겨울에 뿌리시는 거거든. 겨울에는 냄새가 잘 나지 않아. 근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거름 뿌려놓은 곳에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공기의 기온이 올라서 이 냄새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교실이라고 생각을 해봐. 겨울에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방구를 빵 끼면 냄새가 별로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름에 친구가 방구를 끼면 물론 이제 요즘은 다 에어컨이 다 나오기는 하지만 냄새가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거지. 그래서 액체뿐만이 아니라 기체에서도 확실히 온도가 더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열평형이라는 거야. 열평형은 혹시 들어봤어요? 겨울에 혹시 다닐 때 핫팩 써본 적 있니? 핫팩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혹시 알고 있어요? 핫팩 찢어봤어 혹시? 찢어봤어요. 거기 뭐 들어있었어 핫팩 안에? 검은색 가루랑. 그지? 검은 가루 들어있었지. 누런 가루도 들어있지 않았어? 이 검은 가루는 쇠가루도 있고 숯도 있어. 이 누런 가루는 장석이라는 물질. 장석은 그냥 돌조각이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암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건데 이 암석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장석.
이게 왜 굳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쇠가루가 공기, 특히 산소랑 만나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 근데 이 장석은 이 열을 갖고 있다가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애들이 들어있어. 이런 애들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지. 열평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뭐야? 따뜻하게 하려고. 핫팩이 선생님이 이게 핫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핫팩이 되게 따뜻할 거야. 그러면 이 핫팩을 쥐고 있으면 내 손도 따뜻해지는 거잖아. 겨울엔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핫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 온도가 막 떨어졌어. 겨울이야 지금. 불과 우리 한 2, 3주 전만 해도 밖에 되게 추웠잖아. 바람 많이 불고. 이러고 걸어가.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차가워지겠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열이라는 건 이동을 하는 거야. 선생님의 손바닥은 원래 몇 도 정도를 유지해야 될까? 36.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의 체온은 36도야. 사람의 체온은 36도. 근데 겨울에 선생님의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추워진다는 얘기는 선생님 손에 있던 열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핫팩을 만지면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건 핫팩보다 손이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느끼지. 그치? 시원하다고 느꼈었겠지. 근데 핫팩을 딱 잡았을 때 핫팩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의 손 온도보다 핫팩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손이 따뜻해진다라는 건 핫팩에 있는 열이 선생님한테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이라는 건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늘 마찬가지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 열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그 그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 온도가 높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색을 쓰지? 그렇지. 붉은색을 써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가 있었고 온도가 낮은 애가 있었어. 이 둘을 붙인 거야. 붙이면 온도가 높은 친구는 점점 떨어지겠지, 온도가. 근데 온도가 낮은 친구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이 같아졌어.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네. 열평형이라고 해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했어요? 열이 이동했네. 열이 이동하면서 열평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인 거죠. 혹시 화장실 한번 다녀주세요. 잠깐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온도가 높은 물질,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온도가 낮은 물질. 그래프의 y축은 온도요. x축은 뭐였을까요? 그쵸, 시간이겠죠.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여기 0일 때는 어떤 거였냐면 온도가 높은 물질과 온도가 낮은 물질을 같이 붙여놓게 된 거지. 그랬더니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을 한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t라는 시간 이후부터는 둘이 온도가 같아졌어. 그래서 이 상황을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평형을 이용하는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 온도가 같아지게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제 이케아라는 데 갔었거든. 이케아 어딘지 들어봤어요? 가구 많이 파는 곳인데 이케아에 가서 선생님이 뭘 샀냐면 이제 책장을 3개를 샀어. 책장이 3개를 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선생님이 싣고 오지는 못하고 배송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케아에도 푸드코트가 있더라고. 푸드코트가 있어서 선생님이 빵을 샀어. 빵을 몇 개를 사서 집에 왔는데 이 빵이 너무 식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따뜻한 빵을 먹고 싶어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에어프라이어에 넣었어. 에어프라이어 혹시 집에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위에 뜨거운 열판이 있어서 뜨겁게 공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지겠지. 근데 선생님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냐면 딱 200도까지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200도까지 올라가서 그 빵을 놓고 선생님이 몇 분을 기다렸냐면 5분을 기다렸어. 그래서 원래 세팅은 20분이 맞춰져 있는데 20분 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다 타버렸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5분만 딱 해서 뚜껑을 열고 이거를 만졌더니 어땠을까? 엄청 뜨거웠어. 깜짝 놀랐어. 그렇게 뜨거워질지 몰랐지. 얘도 거의 선생님 온도계를 식품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품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열평형 상태니까 이 껍데기가 200도 가까이 올라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집게를 이용해서 집어서 갖다 놓고 칼로 썰어서 먹었는데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식혀서 먹었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에어프라이어 열평형을 이용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 따뜻하게 데피기 위한 열을 이용해서. 근데 반대로 얘를 적절하게 시원하게 유지하는 물체도 있거든요. 냉장고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냉장고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문이 4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래에는 냉동식품이 들어있고 위에는 냉장식품이 들어있는데 냉장식품의 온도는 3도씨로 맞춰져 있고 냉동실은 영하 20도씨로 맞춰져 있어. 그러면 따뜻했던 어떤 뭐 빵을 선생님 빵 이야기를 했으니까 빵을 한 번에 다 못 먹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요즘 따뜻하니까 빵을 꺼내 놓으면 빵에 곰팡이가 펼 수도 있고 못 먹게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 식구들은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빵을 잔뜩 사서 어떻게 하냐면 먹을 만치 먹고 냉동실에 처박아놔. 그럼 얘네들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영하 20도로 떨어지겠지. 그것도 뭘 이용하는 거예요?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꺼내서 먹을 때는 꽁꽁 얼어있는 빵을 마찬가지로 또 에어프라이어에 놓고 돌리면 금방 또 새로운 빵처럼 따뜻한 빵을 먹게 되는 거지. 이 열평형을 이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거,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얘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잔뜩 들어있고 빨간색이잖아. 막 눈금이 나와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막 팽창을 하면서 이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온도계도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온도계를 주로 어떻게 사용했냐면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입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 그래서 수은 온도계라는 걸 썼었는데 수은이라는 물질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은을 쓰지 않고 갈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입에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입의 온도하고 이 온도계의 온도가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 선생님 입에서 온도계로 열이 전달이 되겠지. 그래서 딱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는 지금 37.5도니까 미열이 있네요. 감기 걸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계도 열평형을 이용한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물리학에서 나온 거지, 이런 기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옆에 봅시다. 옆에 페이지에 보니까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이야기해 보세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 전도 대류복사. 그죠? 전도 대류 복사. 이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전도 대류 복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전도 대류 복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복사 옆에 보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모닥불 옆에서 불 쬐고 있는 장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캠파이어를 왔다고 생각을 해봐. 캠핑 좋아하니? 캠핑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캠핑 안 가봤어요? 선생님 캠핑을 되게 좋아했거든? 캠핑을 되게 좋아했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캠핑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 선생님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큰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작은 애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캠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하나 둘 다 정리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캠핑을 가면 주로 뭘 했었냐면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화토불을 피워놓고 여기에다가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어. 많이 먹진 않아. 우리 식구들이 달달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영화를 봤더니 미국 아이들이 캠핑을 가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더라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시멜로우를 선생님이 한 통을 샀어. 근데 그거 한 번 먹고 안 먹었거든. 한 두 번 정도 먹었나 보다. 두 번 정도 먹고 아 이거는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가 없어 이래서 안 먹었는데 우리 딸은 되게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어떻게 하냐면 쇠꼬챙이에다가 마시멜로우를 꽂아서 이렇게 불 근처에 가까이 가. 그러면 마시멜로우는 하얀색이거든요. 얘가 갈색으로 익기 시작해. 그러면 먹는 거지.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쇠꼬챙이는 불을 만나면 뜨거워지거든. 이거를 입으로 먹으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주의를 줬던 게 입에 바로 넣지 말 것. 그래서 처음에는 쇠꼬챙이로 구워 먹었는데 이게 위험해서 나중에는 대나무 꼬치를 샀어. 그래서 대나무 꼬치를 하면 대나무는 열을 만나면 뜨거워지긴 하지만 쇠처럼 빨리 뜨거워지진 않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 전도에 대한 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전도!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식. 밑줄 쳐주세요. 이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쇠꼬챙이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불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입자들이 막 엄청 진동을 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눈에도 보여. 빨갛게 되거든. 그러면 전도라는 건 내가 막 진동을 해. 내가 진동을 하면서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얘를 진동을 하고 얘가 진동된 게 얘를 진동하고 해서 민석이한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바로는 아니지만 열이 점점 전달되면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이게 전도인데 전도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고체에서 일어나. 고체에서 일어나고 보면 그 괄호 1번에 보고 써 있어요.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어디서? 고체에서 주로 일어난다. 근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되는 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열 전도율이 높은 친구들이 있고 열 전도율이 낮은 친구들이 있는 거지. 열 전도율이 높은 친구들은 주로 누가 있냐면 금속인 친구들.
금속은 굉장히 열 전도를 잘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쇠꼬챙이를 써서 이거를 처음에는 먹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대나무 꼬챙이를 사용한 이유는 대나무 꼬챙이는 열 전도가 되지 않아. 열을 받으면 이 끝에가 그냥 타. 그렇죠? 열을 전달하지 않아. 따뜻하게는 느껴지겠지만 열을 전달하지는 않지.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은 친구의 예로들은 금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열 전도가 낮은 애들, 예를 들면 나무, 그리고 고무, 실리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찌개를 끓여서 우리가 같이 먹을 때 여기 예를 들어 식탁에다가 나무 받침대나 실리콘 받침대를 놓고 냄비를 올려놓잖아, 그렇죠? 왜냐면 이 냄비가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식탁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올려놓으면 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뜨거운 열이 식탁에 그대로 전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뜨거운 냄비를 들 때 헝겊을 이용해서 들거나 선생님 집에서는 실리콘으로 만든 집게를 사용하거든요. 실리콘으로 만든 집게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건을 들면 이 실리콘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뜨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위에다가 열 전도율이 높은, 낮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저 친구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마시멜로우도 이야기했지만 냄비에 뜨거운 국을 끓였어. 선생님은 어떤 국을 좋아하냐면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묵국은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이 떠 있는 국은 온도가 더 높거든.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거야. 이거를 떠먹으려고 여기에다가 국자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국자도 점점 뜨거워지겠죠? 어떻게? 국자는 대부분 뭘로 만들냐면 금속으로 만드니까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국자 뜨거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았어.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떠먹으려고 수저를 딱 넣는데 아이가 말을 걸어가지고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오래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거워! 할 수 있겠지. 왜? 우리 집에서 쓰는 수저는 쇠로 만들어져 있거든. 스테인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저도 열 전도율이 높아. 그래서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를 하는 거고. 자,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쇠로 만든 프라이팬이 있네요. 그렇죠?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하는데 열을 받아. 밑에서 열을 뜨겁게 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인덕션을 많이 이용을 하죠. 인덕션도 뻘겋게 달아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인덕션은 사실은 열을 직접적으로 준다라기보다 자기장을 만들어서 얘를 뜨겁게 만드는 형태이긴 한데 어찌됐건 냄비가 뜨거워졌어. 우리가 냄비를 실리콘이나 고무로 만들지 않고 금속으로 만드는 이유는 금속이 열을 잘 전달하고 그걸 우리가 그 금속 위에 올려놓은 이런 음식을 익히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손잡이는 대부분 나무, 실리콘, 고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왜냐면 손잡이가 뜨거우면 우리가 잡고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열 전도율이 높은 애들이 있고 열 전도율이 낮은 애들도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 어디서 주로 일어난다? 고체에서 주로 일어난다.
두 번째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물질은 뭘 볼 거냐면 대류를 볼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류는 기체하고 액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전도는 열을 전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막 흔들어서 열을 전달하는 거라 그랬잖아. 대류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가 뜨거워. 그러면 선생님이 입자면 와! 내가 열을 받았어. 내가 스스로 움직여.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식었어. 다시 돌아와. 여기 왔더니 뜨거워졌어. 다시 가. 갔더니 식었어. 다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입자 자체가 열을 받아서 직접 움직이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언제 볼 수 있을까? 대류? 에어컨? 그치. 에어컨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해. 에어컨은 바람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에어컨은 우리가 어디에다 설치하니? 바닥에다 설치하니? 높은 곳에 설치하니? 높은 곳에. 에어컨을 높은 방이 있는데 높은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위에가 지금 뜨겁기 때문에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뜨거워진 바람이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순환 자체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시원하게도 하게. 그래서 대류는 주로 기체하고 액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열을 막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하려면 얘가 가만히 있어야지 전달을 할 거잖아.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도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기체랑 액체는 친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열을 전달하려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지, 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류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밑줄 좀 쳐볼게요. 열을 얻은 액체나 기체가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 왜 그러냐면 비교적 입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물을 끓이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을 끓이면 냄비에다 선생님이 물을 끓일 거야. 유리 냄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뜨거워진 입자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물을 끓이면서 입자의 운동을 보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알갱이들을 몇 개 넣어볼게.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알갱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불꽃이 있으면 뜨거워진 물방 물 입자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알갱이들을 넣어놓으면 이 알갱이들이 물 열받은 데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끓어나선 김들은 계속 나올 거고 쟤들은 순환하고 코코아 같은 거 우리가 타 먹어. 코코아를 타가지고 이거를 뭐 냄비에다 데워서 타 먹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겠지. 위험하니까. 우유를 데펴가지고 코코아를 넣으면 실제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도 하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액체. 그리고 기체도 마찬가지야. 기체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에어컨 이야기했지만 공기가 순환하게끔 하는 거였잖아, 그렇죠?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난방기도 마찬가지야. 난방기는 에어컨하고 반대로 이외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형태인 건데 난방기는 아래쪽에다가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지. 이거는 에어컨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방바닥이 따뜻해져. 방바닥이 따뜻해지면 방바닥에서 전체적으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순환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네. 냉방기와 난방기의 설치와 열 전달. 거기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냉방기는 찬 공기를 아래로 내려보내고 난방기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직접 움직인다. 직접 움직인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왜? 대류라는 건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뜨거운 물체 위에 아지랭이가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어. 아지랭이 혹시 본 적 있니? 아지랭이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 아지랭이를 볼 수 없을 텐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하면 이렇게 멀리 도로를 봤는데 도로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야. 특히 비 온 다음 날 여름에 많이 볼 수 있거든. 비 온 다음에 저쪽 멀리 봤더니 되게 뜨거운 날 소나기가 쫙 내렸어. 그 다음에 저 멀리 봤더니 이렇게 일렁일렁거려. 막 흔들리는 것처럼, 화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걸 아지랭이라고 하는데 열에 의해서 수증기나 이런 공기들이 올라가는데 공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올라가면서 이 물체들이 꼭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 이걸 아지랭이라고 하죠. 사막에서 신기루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신기루? 신기루는 사실은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한데 이 굴절이 생기는 것도 이런 아지랭이 때문에 굴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거기 비쳐 보이는 것처럼 굴절과 아지랭이 현상이 같이 나타나서 신기루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드디어 복사에 들어왔습니다. 복사라는 거는, 자 보세요. 고체에서는 전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했고 기체나 액체에서는 대류로 열을 전달한다고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복사는 뭘까? 복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열이 전달되는 거거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도는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열을 전달하는 거였어. 그리고 대류는 입자가 열을 받으면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근데 복사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하는 거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어.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수성, 금성. 그런 행성들이 요 사이사이에 돌고 있겠지? 근데 그 나머지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직접 지구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직접 열도 오고 빛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구도 따뜻해질 거거든. 지구가 따뜻해지면 태양에서 받은 열을 결국 지구도 바깥으로 뿜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구에서 바깥으로 뿜어내는 열은 태양에서 뿜어내는 열보다는 약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아.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복사에도 밑줄 좀 칠게요.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방식. 자, 곧 전도는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였어.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하는 거. 대류는 입자들이 열받아서 움직이는 거. 근데 복사는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복사 봅시다. 난로나 태양과 같은 고온의 물체뿐 아니라 모든 물체에서 일어난대. 그래서 태양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이 사이에는. 이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공이라고 표현을 하지. 일반적으로 진공 그러면 공기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억지로 만들지 않으면 진공은 만들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진공이라고 하지. 근데 진공에서도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까지 전달이 된다는 말이야.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더워. 이제 곧 더워질 건데 더워지면 그늘에 들어가고 싶잖아. 그늘에 들어가고 있으면 시원하지. 왜 시원하냐면 태양빛을 막아주니까.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시원하겠지. 양산 같은 거 쓰고 다니거든 요즘에. 양산은 그늘이 생기는 거잖아. 태양빛을 직접 막아주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 복사 에너지를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그렇게 덥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개념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저 더 할게요.